영소는 수감 29년 1개월 만에 가석방되었다. 내연남과 모의해 남편을 살해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였다. 2심까지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최종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여 사형은 면했다. 그녀에겐 전남편이 셋이나 더 있었다. 그중 둘은 심근경색으로 사망해 빈소도 열지 않고 장례를 치렀다. 미심쩍은 죽음이었으나 29년 1개월 전엔 시신 없는 살인사건은 성립되지 않았다. 공범인 내연남은 수감 9년 만에 지병 없이 자연사했다. 그로부터 20년 동안 영소는 매년 가석방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실 그녀는 진심으로 참여한 적이 없고 수시로 난동을 피우거나 동료 수감자와 시비가 붙으면 주먹질을 서슴지 않았다. 교도소에서 붙은 영소의 별명은 동리였다. 전전 남편을 살해할 때도 뱀독을 썼고 싸움이 나면 상대를 독사처럼 깨물곤 했다. 영소에게 물린 사람은 살성이 좋건 말건 상처가 덧나 시커먼 흉터가 남곤 했다. 삼봉동 대신 목욕탕. 택시에 오른 영소는 구속 당시 입었던 민소매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이었다. 칠순의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옷차림을 택시기사가 자꾸 흘끔댔다. 앞에만 봐. 자꾸 쳐다보면 눈깔 쏙 뽑는다. 영소는 룸미러로 택시기사의 눈을 응시하며 앞니를 꽉 다문 채 속삭였다. 혈육은 이제 친언니인 영환만 남았다. 면회마다 영환은 내가 살 방 하나 비워놨으니 이제 그만 철 좀 들라며 눈물을 찔끔거렸다. 그때마다 영소는 그럼 무슨 재미로 살아? 다 늙어 빠졌는데 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29년 1개월 전이나 69년 4개월 전이나 한결같은 인간이었다. 대신 목욕탕 앞에서 내린 영소는 편의점으로 들어가 디스 한 갑을 달라고 말했다. 조모는 자신이 태어났을 때 이미 단종된 담배의 이름을 알지 못했다. 결국 그녀는 근래 가장 많이 팔린다는 에세와 가스라이터, 카스 500ml 한 캔을 샀다. 편의점 앞 파라솔에 앉아 맥주 한 모금을 삼킨 뒤 안주 삼아 담배에 불을 댕겼다. 머리가 핑 돌고 잠시 눈앞이 깜깜해졌다. 영소는 킬킬 웃으며 몇 모금의 맥주와 담배를 달게 즐겼다. 우리 마누라가 맞으신가? 영소가 맥주 한 캔을 다 비웠을 때 구찌 로고가 큼지막히 박힌 티셔츠에 목욕바구니를 든 중년 남자 조문이 다가왔다. 그는 30살의 살인미수로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영소와는 펜팔로 사귀게 되었고 곧 그녀가 세상을 경악시킨 살인자라는 걸 알게 되었다. 조문은 초등학생 시절 뉴스에서 본 영소를 기억했다. 갸름한 얼굴에 조금 치솟은 눈매와 입꼬리, 긴 생머리와 몸에 꼭 맞는 민소매 티셔츠를 입은 미인이었다. 지금쯤 중늙은이가 되어 있을 걸 알면서도 조문은 영소의 편지를 받으면 야릇한 흥분감에 휩싸였다. 영소의 독이 그에게는 알딸딸하게 취하는 체음제와 다름없었다. 조문은 형기를 채우고 출소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영소와 옥중 결혼을 청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영화는 한달음에 영소의 면회를 신청했다. 결혼은 사회복귀 가능성을 높여 가석방 가산점으로 작용했다. 제발 이번이 마지막 결혼이다, 응? 영환의 말에 영소는 뭘 알고나 말해 라고 핀잔을 주었다. 조문이 영소와 결혼을 결심한 건 10년간 하루 걸러 한 통씩 편지를 주고받으며 쌓은 정 때문은 아니었다. 보도방보다 돈이 되는 장사에 영소 같은 동업자가 꼭 필요해서였다. 남편이라는 작자가 면회 한 번을 안 오냐? 영소는 캔을 구기고 의자에서 일어섰다. 반짜느라 바빴다니까. 전에 같이 일하던 동생들이 대전, 광주로 뿔뿔이 흩어져서 걔들 만나러 다녔지.
순두부 먹으러 가자. 시뻘겋고 매운 걸로. 웃으며 말했지만 조무는 영소의 꼬락서니에 실망했다. 29년 전 뉴스에서 본 모습은 아니더라도 아직 고운 태가 남아있을 줄 알았는데 시커멓게 곰팡이 핀 오이지처럼 사납게 늙어 있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진짜 살 비비고 살 마누라도 아니었고 그가 계획한 사업엔 오히려 적합한 외모였다. 요즘도 봉고로 인신매매해? 그렇게 계집애들 주워가며 사주는 업소가 있긴 하고? 영소가 바지락살을 앞니로 뜯어내며 물었다. 여자 장사 아니야. 업종 바꿨어. 골통품 수집가로. 조무는 동부 이천동에 사는 젊은 검사집을 털 계획이었다. 집엔 사치품과 골동품, 금괴가 넉넉했고 집주인 내외는 곧 긴 여름 휴가를 떠날 예정이었다. 문제는 철저한 도어록을 어떻게 여느냐였다. 번지수 잘못 찾았어. 나쁜 년이라고 뭐든 다 아는 줄 알아? 빈집털이는 내 전공 아니야. 조무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 혀를 찼다. 아파트 경비원이 나랑 같은 방 쓰던 선배거든. 그 집에서 사람 구한대. 화분이 많아서 말라 죽지 않게 물 줄 사람. 그 선배한테 괜찮은 사람 있냐고 묻더래. 그래서 어떤 조건이면 되냐고 떠보니까 한국 사람으로 중노년 여자면 좋겠다고 했대. 딱이잖아. 되면 현관 비번 알려줄 거고 누나는 그냥 강도 맞은 척하면 되지. 겁없는 부자들은 현관 비밀번호와 금고 비밀번호를 같게 설정해 놓았을지도 몰랐다. 잘만 하면 현금이나 달러, 엔화도 한 뭉텅이 주워 나올 수 있었다. 그런 범죄에 가담할 사악한 여성 노인이 철창밖 세상에서는 흔치 않았다. 새끼, 백구레가 크네. 또 달려가면 내 나이는 돼야 빚볼 텐데 먹다 돼지는 한이 있어도 구겨는 넣겠다는 거지? 나한테 떨어지는 돈은. 영소가 종업원을 불러 소주를 주문했다. 1,000만 원. 종업원이 소주와 잔 2개를 가져다 주었다. 영소가 병마개를 따며 조문을 향해 눈을 부라렸다. 씨발 새끼, 다시 생각해라. 영소는 소주잔 대신 물컵을 들어 조문의 얼굴에 끼얹은 뒤 빈 컵에 술을 따랐다. 누나 작물합의 좀 알지? 달이나 주면 1천만 원 추가. 작물 하나 소화하는데 한 달씩 걸려. 그만큼 위험하고 띠꺼운 일이야. 그거 해줄 만한 가게 내 힘으론 절대 못 들지. 3천만 원. 야, 서방대접 한번 끝내주네. 누나는 딸깍 문만 열어주면 된다니까. 막상 깠는데 별거 없을 수도 있지만 1,000만 원은 내가 보장해 주겠다는 거잖아. 나도 여기 올인했어.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모아서 골동품 감정사한테 성금도 물려주고 문장이랑 빈집꾼 섭외했다고. 게다가 경비 서는 선배 입에 숟가락 안 물려? 솔직히 그 집에서 1억 줍잖아. 그럼 이래저래 5천은 까이는 거야. 거기서 수수료 생각하면 내가 거기서 제일 적게 먹어. 식당 손님들의 시선이 조문에게 쏠렸다. 그는 냅킨을 수십 장 뽑아 얼굴을 닦아내며 목소리를 낮췄다. 물론 거짓말이었다. 운전도 빈집털이도 조문 혼자 할 계획이었고 감정사는 물건만 좋으면 땡큐일 뿐 섭외비를 요구하지 않았다. 수익의 대부분이 조문의 몫이었다. 토탈 3천. 나 유명한 동리 있는 거 알지? 영소가 물처럼 소주를 들이켜고 물었다. 알지. 그래서 안 까불어. 막말로 빡 돌면 내 그릇에 독탈 사람이잖아. 나는 자연사 하고 싶어. 그래 하자. 3천. 조문은 뚝배기로 시선을 떨어뜨렸다. 식당에 들어와 영소가 뚝배기의 절반을 비우는 동안 그는 숟가락으로 계란 노른자만 터뜨리고 입에도 대지 않았다. 다 늙었어도 영소의 동리는 아직 서슬이 펄했다. 언제 시작할 건데? 영소가 물었다. 진절머리나게 착하고 순한 영환과 같이 살 생각을 하니 다시 감옥살이를 시작하는 기분이었다. 하루빨리 목돈을 쥐어 월세 보증금이라도 마련하고 싶었다. 금요일에 간단히 면접이 있대. 머리 파마도 좀 하고
옷은 약간 허름하면서 단정하게 입었으면 좋겠어. 영소가 조문을 향해 손바닥을 내밀었다. 파마는 누가 공짜로 해줘? 성금을 요구했다. 조문도 이미 예상한 상황이었다. 그는 네 귀퉁이가 다른 페라가모 반지갑에서 5만 원권 넉 장을 꺼내놨다. 지랄 마세요. 성금은 어디서나 10%야. 300 내놔. 용소는 수감 전에도 씀씀이가 컸다. 10개월 할부를 끊는 한이 있어도 핸드백은 명품이어야 했고 스타킹도 수입제만 신었다. 여자는 껍데기가 간판이라 생각했고 아무리 허접한 노인을 연기하더라도 의류 수거하면서 아무 옷이나 주워 입고 싶지 않았다. 그게 다야. 나도 쪽방 산다. 좀. 유난히 검고 반들거리는 영소의 눈동자가 조문의 손목을 향했다. 롤렉스는 아니어도 18K 금시계가 번쩍거리고 있었다. 다른 할만 구구하든가. 영소의 말에 조문이 길게 숨을 밀어내고 손목시계를 끌렀다. 이거 500은 받을 수 있어. 진짜 내 전 재산이다. 조문은 주문서를 들고 카운터를 향했다. 영소는 아직 식사가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숟가락 든 손을 뻗어 조문의 뚝배기에서 계란 노른자를 떠냈다. 태어나지 못할 운명을 갖고 세상에 나온 반쪽짜리 생명은 비릿하고 고소했다. 조문은 식당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영소는 자판기에서 뽑은 커피 2잔을 들고 그가 서 있는 등나무 아래로 걸어갔다. 한 잔을 조문에게 건네고 영소도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거 마셔야 너랑 이래. 최소한의 믿음은 확인하고 가야 하잖아. 조문은 종이컵에 든 커피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채 녹지 않은 커피 알갱이와 흰 거품이 조금 떠 있었다. 방금 출소한 영소가 독극물을 가지고 있을 리 없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만한 인물이 아니었다. 10여 년 전 영소가 수감된 여자교도소 장목반에서 2명의 젊은 수감자가 죽다 살아난 일이 있었다. 혈액검사로 알아낸 건 2명 다 수선화 그군에서 추출했을 걸로 보이는 독성 물질을 경구 섭취했다는 것이었다. 조문이 듣기론 2 수감자는 영소를 언니가 아닌 할매라고 부르다 머리채를 잡혔다는 소문이 있었다. 나 커피 안 마셔. 당뇨 있어서 의사가 먹지 말래. 조문이 고개를 수그린 채 대답했다. 그럼 물 떠다 줄까? 영소는 조문의 얼굴을 향해 담배 연기를 뿜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조문은 자신이 얼마나 비굴해 보이는지 알았다. 마음 같아선 다른 노인을 섭외하고 영소와는 인연을 끊고 싶었다. 하지만 이미 약속한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다. 영소는 돈 때문에 첫 번째 남편과 두 번째 남편을 살해하고 세 번째 남편의 시신이 뻔히 보이는 안방에서 내연남과 몸을 섞은 여자였다. 그렇게 해야겠어. 영소는 자신의 커피에 타담한 담배를 꽂았다. 물러설 곳이 없는 조문이 종이컵에 입술을 붙였다. 그가 천천히 잔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며 영소는 웃었다. 커피엔 그녀의 타액이 한 모금 섞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조문이 이마에 굵은 주름을 잡으며 손등으로 입술을 닦았다. 이러다 꽁무니 빼면 안 되니까 누나도 뭐 하나 담보 걸어요. 부동산 같은 건 없어? 영소는 조문에게 빼앗은 손목시계를 자신의 손목에 둘렀다. 체인 사이에 허연 피부각질이 묻어있는 미적지근한 시계는 야윈 그녀의 손목을 겉돌았다. 조문은 아끼던 손목시계를 흘낏거리며 쓴 입맛을 다셨다. 있겠어? 있으면 너랑 붙냐? 사람으로 담보 걸게. 우리 언니 권영환. 내가 아무리 잡년이라 해도 언니는 안 팔아먹을 테니 걱정 마. 주소, 전화번호 불러줄게. 조문이 수첩에 권영환이라 이름을 쓰고 주소와 연락처를 받아 적었다. 신림동 순대타운 앞에서 금요일 10시 봅시다. 우리 집이 그 근처야. 폰 개통하면 전화 줘.
그가 고개를 까딱해 인사를 하고 앞서 나섰다. 영소의 시선이 식당 앞 올리브영으로 향했다. 옥중에서도 그녀의 입술은 붉었다. 지장을 찍고 온 동료 수감자의 무지를 입술에 문질러 붉게 칠하기도 했고 빨간 편지지를 물에 적셔 입술 사이에 끼고 자기도 했다. 붉은색 볼펜 잉크를 새끼손가락으로 입술과 뺨에 바르기도 했다. 영소는 언제 어디서든 여자로서 매력을 잃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같은 방을 쓰는 재소자 중 어리고 예쁘장한 여자를 골라 애인으로 삼기도 했다. 말이 애인이지 자위도구나 다름없다 보니 실력이 시원찮으면 갈아치우기 십상이었다. 올리브영에 들어간 그녀는 색조 화장품 코너로 향했다. 손등에 틴트를 테스트하던 고등학생을 어깨로 밀치며 선홍색 립스틱 하나를 집어들었다. 포장을 벗겨내고 마개를 열어 주름진 입술에 바르기 시작했다. 할머니, 그거 테스트 아니에요. 영소에게 자리를 밀려난 고등학생이 떨떠름한 얼굴로 말했다. 너 털은 났냐? 영소는 윗입술과 아랫입술을 모아 색을 고루 펼치며 물었다. 네? 영소가 고등학생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앞니를 드러내 웃었다. 누렇게 변색된 앞니에 붉은 립스틱이 번져 있었다. 교복 입고 화장한 거 보니 너는 벌써 에이 이렇게 다 큰 년이 누구더러 할머니래? 내가 네 애미 낳았어? 고등학생은 난생 처음 듣는 역겹고도 음탕한 말에 틴트를 떨어뜨리고 올리브영을 달아났다. 영소는 발만 구르고 차마 말을 붙이지 못하는 점원들 앞에서 느긋하게 아이섀도우와 마스카라, 파운데이션을 골랐다. 점원들의 눈에 영소는 마치 조커처럼 어딘가 가련하고도 섬뜩한 모습이었다. 걱정 마, 계산은 할 거니까. 영소는 화장품을 잔뜩 싸 올리브영을 나왔다. 어느새 구름이 몰려와 하늘이 어둑했다. 무릎이 욱신거리는 걸 보면 또 한바탕 비가 쏟아질 거라는 걸 알았다. 영소는 큰 길로 나가 택시에 올랐다. 또 다른 감옥으로 입소해야 할 시간이었다. 영화는 김치 냉장고를 열어 열무김치, 물김치, 오이소박이, 깍두기, 배추김치를 꺼냈다. 가스레인지 위에선 멸치 육수로 맛을 낸 된장찌개가 끓고 있었다. 김을 가스불에 구워 가위로 썰고 양념장과 함께 식탁에 올렸다. 그 화장 좀 지워라. 겨눈으로만 봐도 심장이 벌렁거려. 영화는 물티슈를 뽑아 영수에게 건넸다. 어떤 기집애가 나한테 할머니라 부르더라? 영환이 밥을 푸는 동안 영소는 물티슈로 입술을 지웠다. 그럼 할머니지 아니야? 이제 나이값 하고 살 때 됐어. 노인정에 일자리 하나 났더라. 점심 해주고 청소기 한 번씩 돌리면 한 달에 120만 원 준대. 다 동네 사람들이라 순박하고 인심도 푸져. 너 한다고 말해 놓을게. 그렇게 좋은 자리를 왜 나한테 줘? 언니가 하지. 내 용돈은 내가 알아서 벌었어. 신경 꺼. 밥그릇을 내려놓은 영환의 손길이 거칠어졌다. 밥 공기가 엎어질 듯 말 듯 들썩거리다 제자리를 찾았다. 무슨 짓을 해서 네가 돈을 벌어? 영환은 안경을 벗고 영소를 향해 눈을 부라렸다. 그녀 기억 속의 동생은 한 번도 월급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었다. 친구를 사귀어 돈을 빌리고 그 돈을 갚기 싫어 절규하고 또 다른 친구 무리로 넘어갔다. 술이나 밥, 핸드백과 구두는 영서의 꼬드김에 넘어간 머저리 사내들이 선뜻 사주곤 했다. 한 번에 두 서넛을 만나는 건 다반사였고 때로는 남자처럼 키가 크고 머리가 짧은 여자와도 살결을 피웠다. 모든 관계는 상대가 영소를 의심할 쯤 끝이 났다. 그 안경 나 써도 돼? 영소는 영환의 손에 걸려있는 은퇴 안경을 탐냈다. 영소야, 묻는 말에나 답을 해. 너 허리만 안 꼬꾸라졌지 늙었어. 남자 못 후려. 영환이 안경 든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쳤다.
언니 입은 블라우스랑 몸빼도 나 입는다. 벗어서 빨아놔. 예. 설마 하니 이 꼬라지로 남자 후릴까봐? 언니 소원대로 노인네처럼 하고 다닐 테니 잔소리 그만두어. 영소는 언니가 차려낸 밥을 먹었다. 좋아하지도 않는 김치를 5가지나 꺼내놓은 밥상에 피식 웃음이 터졌다. 깔깔한 현미밥에 고기도 없는 묵국이 섭섭했다. 된장찌개는 싱거웠고 김은 이 사이에 끼었다. 영소는 영환의 잔소리를 들은 척만 척 밥 공기를 비우고 일어섰다. 얘, 거기 안방이야. 너 쓰라고 건너방 치워놨어. 영소가 안방으로 향하자 영환이 의자에서 반쯤 일어나 외쳤다. 좁은 방 지긋지긋해. 침대 있는 안방 쓸 거야. 내가 맡긴 집은 어딨어? 영소는 언니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았다. 몰라, 어디 있겠지. 영환이 신경질을 섞어 대꾸했다. 영소는 입고 온 옷을 훌훌 벗고 안방 욕실로 들어갔다. 조명을 켜자 치아 걸룩이 가득 튄 얼굴에 영소의 나신이 적나라하게 비쳤다. 교도소의 희끄무레한 조명에선 보지 못했던 검버섯이 관자놀이와 목, 팔뚝에 어른거렸다. 건포도처럼 짜글거리는 젖꼭지와 늘어진 젖가슴이 윗배를 덮었다. 마른 몸에 어울리지 않게 두껍게 늘어진 아랫배가 영소의 눈에 거슬렸다. 땡기는 수술은 비싼가? 혼잣말을 하고 영소는 샤워기 꼭지를 돌렸다. 물줄기를 맞으며 그녀는 어떤 모습으로 면접을 봐야 흔쾌히 채용될지 고민했다. 염주가 좋을까, 성경책이 좋을까. 건전한 노인으로 보이려면 종교적인 액세서리가 필요했다. 보살님이나 권사님으로 행세를 해야 할 텐데 두 스타일은 완전히 달랐다. 영환이 평소에 입는 옷차림은 풍덩한 무채색 바지에 장꽃무늬 블라우스였다. 보살님 소리를 들어도 어색할 것 같진 않았다. 권사처럼 보이려면 니트 투피스에 성경이 든 손가방 정도는 가져야 하니 취향도 아닌 옷에 돈을 투자하고 싶지 않았다. 영소는 머리를 감으며 자신의 캐릭터를 조금 더 구체화시켰다. 모델은 김영자였다. 한국 최초의 여성 연쇄살인자였다. 김영자는 채권자인 친구, 아버지, 여동생, 시누이 등 5명을 청산가리 음료로 살해했다. 유력 용의자로 체포되었지만 김영자는 증거를 대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발악했다. 경찰은 사망자들의 무덤을 파헤쳐 부검을 의뢰했고 시신 4구 중 3구에서 독극물이 검출되었다. 판사는 사형을 선고했다. 김영자는 여러모로 영소와 비슷했다. 살인으로 빚을 탕감했고 보석을 훔쳤으며 수표와 통장을 가로챘다. 어디서든 돋보이고 싶은 여자였다. 화장품과 돈으로 철갑을 두르고 짧디 짧은 영화를 누렸다. 김영자가 법정에서 남긴 마지막 일가를 영소는 기억했다. 나는요, 부자가 부럽고 동시에 너무너무 증오스럽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나도 그 사람들처럼 부자로 태어나 실컷 돈 써보고 죽을 거예요. 나한테 죄가 있다면 가난하게 태어난 거 하나뿐 아니겠습니까? 영소는 거품낸 샤워 타월로 몸을 문지르며 김영자가 한 말을 주절거렸다. 치렁한 머리를 감고 욕실장에서 수건 넉 장을 꺼내 한 장은 머리에 두르고 한 장을 상반신 또 한 장을 하반신, 마지막 장은 욕실 앞에 펼쳐 발을 비볐다. 긴 수감 기간 동안 영소는 수건이 궁했다. 수건 보급은 달랑 2장이니 샤워할 때 한 장을 빨고 남은 한 장으로 몸을 닦고 머리까지 싸매는 수밖에 없었다. 자유의 몸이 되면 가장 먼저 낭비하고 싶었던 게 수건이었다.